한 사람은 평생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빚을 내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심지어 바람둥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관용을 월권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관용을 앞세워 정치를 했죠. 한 사람은 현 체제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는 변화에 맞는 국가를 구상을 합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요. 한 사람은 체제를 위협하면 시민일지라도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권리인 항소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체제? 이념? 카이사르는 라비에누스의 변칙 전술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시칠리아에서 출발할 나머지 군단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미디아 경기병을 제어할 방법을 구상을 하죠. 결전을 치르기에는 원래 준비했던 10개 군단 중 4개 군단밖에 합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부분 신참이고요. 신속하게 아프리카에 도착하는 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업자득이라 할 수도 있고 전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진영을 구축한 루스피나 인근의 곡물은 반 카이사르파가 이미 선점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누미디아의 뉴바왕까지 스키피오와 합류하려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라비에누스의 선점까지 스키피오에게 용기를 주었던 걸까요? 카이사르가 있는 루스피나 바로 북쪽에 하드루메툼으로 전 병력을 이동케 합니다. 해상에서는 시칠리아로부터 카이사르를 향하는 보급품과 지원병을 실은 수송선을 공격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카이사르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은 반 카이사르파 진영의 소카토입니다. 그는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를 자극합니다. 아버지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와 비교를 한 거죠. 사실 그나이우스는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디라키움 공방전 당시 아드리아의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내전 초기 시칠리아를 지키고 있던 카토는 쿠리오가 군대를 이끌고 상륙하자 모아둔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한번 해보지 않고 북아프리카로 도망을 쳤던 경력이 있죠. 흥분한 그나이우스는 누미디아 왕국 서쪽에 있는 마우리타니아 왕국으로 쳐들어갑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스페인 남쪽에 있는 발레아루스 제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문제는 자극을 해버린 겁니다. 기세가 오른 마우리타니아의 왕은 시티우스로 하여금 누미디아 영토로 쳐들어가게 합니다. 혹자는 카이사르가 카틸리나 음모 사건 때 안면이 있는 시티우스를 꼬셨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죠. 유바왕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 카이사르파의 총사령관인 스키피오는 시리아 속주 총독 시절에도 그러했지만 북아프리카 주민들의 반감을 사는 통치를 하고 맙니다. 루스피나 이남의 많은 도시들이 카이사르를 지지하고 나섭니다. 카이사르 진영은 아직 2만입니다. 스키피오는 6만이고요. 스키피오 진영은 카이사르 편에 선 도시를 함락하지는 못했지만 식량을 구하러 나온 카이사르 병사들을 괴롭히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라비에누스라는 최고 기병사령관의 새로운 전술까지 먹혀들고 있습니다. 스키피오는 루스피나 앞에 매일 전투 대응을 갖추고 나섭니다. 카이사르는 이를 무시합니다. 요새 구축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와 처음 전투에 나서는 심지어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신참병들은 굉장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키피오도 이러한 부분을 노린 거고요. 이러한 카이사르 진영의 작은 빗줄기가 비칩니다. 부장 살리스티우스가 적의 곡물 저장소인 케르치나 섬을 점령한 거죠. 하드루 메툼과는 반대쪽 방향인
남쪽에 있기 때문에 수송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고참병인 13, 14군단도 루스피나에 도착을 하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14군단 사령관은 납포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스키피오는 지속적으로 카이사를 돕는 행동을 합니다. 2명의 스파이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들은 과거 카이사르의 고모부 마리우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스키피오 진영에 대한 정보와 베르베르족으로 구성된 4군단, 6군단이 카이사르 측으로 전향하려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려주게 되죠. 분위기를 탄 카이사르, 유바왕이 오기 전에 결전을 치러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라키움에서처럼 루스피나 앞에 작은 언덕들을 잇는 방책을 만들게 됩니다. 스키피오는 진지를 나와 전투 대응을 갖추고요. 양측 대형 사이에는 작은 언덕을 중심으로 기병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적 기병 부대에 라비에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 카이사르는 추가 기병 부대를 보내 포위 전술을 펼칩니다. 그런데 스키피오 군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르살루스의 악몽을 기억하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누미디아 기병과 라비에누스는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리아와 게르만에서 온 중기병들은 퇴각에 실패하고 카이사르의 기병에 의해서 전멸 가까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은 카이사르 진영과 스키피오 진영은 모두 진지로 퇴각을 합니다. 완벽을 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스키피오는 유바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빨리 와달라는 거죠. 폼페이스의 은혜로 뉴미디아의 왕에 오른 것도 있겠지만 카이사르가 보낸 쿠리오를 상대로 한 대승의 경험이 유바왕을 한다름에 달려오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로마식으로 훈련된 3개의 군단과 800의 중기병 그리고 30마리의 코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경보병과 경기병이 있고요. 스키피오 진영은 9만에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먼저 사기를 올리기 위해 일전에 납포한 14군단 사령관과 병사들을 양진영 사이에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카이사르 측이 신병 중심이었으면 몰랐을까? 고참병들은 사기가 꺾인 것이 아니라 더 분노하고 더 전투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드디어 최정예 9군단 10군단마저 루스피나에 도착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또다시 토목공사 현장 감독으로 나섭니다. 상대방의 우세한 기병이 측면으로 공격할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군대 대형 양 옆으로 긴 토목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공사는 카이사르 진영에서 반카이사르파들이 모여있는 우지타 앞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정거리에 다다르자 우지타를 향해 투석 공격을 시작하죠. 이때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된 적의 4군단, 6군단이 카이사르 측으로 투항해 옵니다. 분위기 반전을 해야만 하는 스키피오 전투 대응을 갖추고 나섭니다. 두 군단 사이에는 움푹 패인 지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느 측도 성공을 펼치려 하지 않습니다. 카이사르는 전투 대형을 풀고 퇴각을 시작합니다. 이때를 노려 라비에누스가 이에의 경기병 전술을 활용해서 카이사르 후방을 공격합니다. 카이사르의 중기병은 이들을 막아내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무장 보병들이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원들은 질서 있는 퇴각을 하게 되고요. 작은 전투들이 반복되는 사이 7군단과 8군단마저 시칠리아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적 함대의 방해가 있기는 했지만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총 12개 군단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7개 군단은 고참병입니다. 기병은 3천에서 5천으로 크게 열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궁수, 경보병도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6만 정도 됩니다. 훈련에 돌입을 합니다. 신병 훈련도 직접 지휘를 하고요.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하는 누미디아 경기병과 궁수 중심의 경보병 대처 방법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끼리를 공수해 옵니다. 살아있는 샘플로 대처 방법을 가르치고 실습하도록 합니다. 기병과 말이 익숙해지도록 하고요. 라비에누스의 새로운 전략, 카이사르는 카이사르답게 대비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로 식량 확보도 차곡차곡 해나가게 되죠. 4개 고참병 군단의 상륙을 알아서일까요? 라비에누스가 기병을 중심으로 카이사르를 괴롭히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도 줄어들고 있어서일까요? 스키피오는 결단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스키피오 진영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무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반카이사르파 도시인 탑수스를 상대로 해상 포위망부터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달려가 육지 쪽에서는 알레시아나 디라키움처럼 이중 포위망을 구축을 합니다. 이들은 뛰어난 공병입니다. 순식간에 해치우게 되는 거죠. 탑수스가 이전의 도시들과 차이가 있다면 도시 서쪽에 넓은 석호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내륙에서 탑수스로 접근하려면 동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는 육로를 이용하거나 석호 북쪽에 있는 육로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카이사르는 적의 포위망을 석호를 중심으로 둘로 나누려 하는 거죠. 군대를 양분시키려 하는 겁니다.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이죠. 남쪽에는 방책을 세우고 3개 대대를 수비대로 배치하게 됩니다. 탑수스를 잃을 수 없다고 판단한 스키피오, 아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스키피오는 대군을 이끌고 탑수스를 향합니다. 남쪽에서 이어지는 육로 근처에 다다랐을 때 방책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라비에누스와 유바에게 진지를 구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미디아 기병도 남겨둡니다. 핵심 전력을 이끌고 스키피오는 석호 북쪽을 따라 탑수스로 이어지는 길로 진군을 합니다. 포위 선멸 작전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이사르 진지 근처에 다다라서 역시 진지 구축을 시작합니다. 카이사르가 탑수스에 도착한 지 이틀 정도밖에 경과는 하지 않았지만 카이사르의 군단병들은 뛰어난 공병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스키피오 군단은 먼 거리를 행군을 해서 지친 상태입니다. 진지 구축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카이사르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누미디아 기병은 석호 건너편 남쪽에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서두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남긴 전형적인 로마군 전투 대형을 구축합니다. 중앙에 중무장 보병, 양측에 중기병을 배치를 하게 되죠. 그의 머릿속에는 경기병 사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니발의 포위 선멸 작전에는 경기병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라비에누스가 지휘관이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좌우익 전방에는 코끼리를 배치를 합니다. 카이사르와 스키피오 모두 자마에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이후 전투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한 명만 읽어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카이사르는 일생 동안 꾸준히 기존의 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우선하죠. 코끼리는 훈련용으로만 생각했는지 전투에는 투입하지 않습니다. 아니, 훈련 중에 마루타로 활용해서 투입할 코끼리가 없었습니다. 기병 전력도 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비에누스의 새로운 경기병 활용 전술에 휘말려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망치와 모루 작전에서 모루의 역할은 중앙에 중무장 보병이 수행합니다. 한니발은 망치 역할을 기병들에게 맡겼습니다만 카이사르는 고참병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기병이 부족할 때는요. 탑수스 전투에서도 역시 카이사르는 망치 역할을 갈리아 때부터 함께했던 최정예라 할 수 있는 7, 8, 9, 10 군단에게 맡깁니다. 카이사르도 기병을 중시는 합니다.
이가 없으면 고참병을 활용할 뿐이죠. 기병은 적의 기병이 배후로 돌지 못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종다리 군단이라 불리웠던 그리고 이후 코끼리 군단이 상징이 되는 5군단은 코끼리만 전담하기로 하고 좌익과 우익 후방에 배치가 됩니다. 라비에누스는 왜 총 지휘를 하지 않았을까요?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키피오 버니에 양보를 한 것일까요? 카이사르는 과감할 땐 과감하지만 조심성 또한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함정이 있을 거라 의심이 될 때는 조심 또 조심을 하죠. 적 전투 대형 뒤편에서 병사들의 분주한 이동이 감지됩니다. 카이사르는 이 부분을 의심을 합니다.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는 이때 카이사르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공격 신호를 내리는 것이 늦춰졌다고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전투 이후 나일강 유람 도중 기생충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로맨스가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정예 7군단, 10군단이 스스로 공격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명령을 중시하는 카이사르지만 전투 현장에서는 병사들의 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침내 총 공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양측 군대의 중앙은 격렬한 공방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 극우익은 창과 화살을 코끼리에게 집중을 합니다. 흥분한 코끼리는 방향을 돌려 스키피오 진영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스키피오의 코끼리 부대가 5군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코끼리의 약점을 찌르기도 하고요. 나팔 소리로 코끼리들을 흥분시킵니다. 이들 역시 스키피오 진영을 짓밟고 다니게 됩니다. 카이사르 우익의 7군단과 10군단은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적의 중앙도 같이 밀립니다. 이러면 포위 섬멸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스키피오 군단은 구축하고 있었던 진지마저 포기하고 퇴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범위의 포위 섬멸이 시작됩니다. 한편 탑수스를 지키고 있던 반 카이사르파 수비대도 공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방책에 막히고 맙니다. 방책 수비를 막고 있던 카이사르의 2개 군단은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3개 대대와 함께 방책 너머에 있던 반 카이사르파 군대의 스키피오와 살아남은 병사들은 석호를 돌아 라비에누스와 유바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방책 남쪽에 있던 아프라니누스의 군대도 카이사르 군대의 공격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유바의 군대 역시 탑수스에서 남아한 카이사르의 2개 군단의 공격에 직면해 있고요. 라비에누스, 페트레이우스, 유바 등은 스키피오를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는 카이사르 군단을 발견합니다. 진지를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 군대는 남아있는 적병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혹자는 카이사르의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명령을 무시한 장병들의 폭주였다고도 합니다. 카이사르 명령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내전 동안 상대편에 있는 로마 시민병 전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탑수스에서 반 카이사르파를 채우고 있던 장병들의 다수는 로마 시민병이라기보다는 누미디아나 주변에서 모아온 병사들입니다.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출혈을 강요당한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사상자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키피오 진영이 10,000명 혹은 50,000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적고들 있으니까요. 카이사르 진영은 50 정도밖에 전사자가 없었다는 기록도 있고 1,000명에 다다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승은 완승 맞습니다. 부활을 벌인 라비에누스, 바루스, 폼페이우스의 아들 섹스투스는 스페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수차례 카이사르에게 잡혔다가 풀려났었던 아프라니누스는 마우리타의 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마우리타의 시티우스는 유바의 부장을 뉴미디아에서 몰아낸 상태입니다. 유바는 좌절을 하게 되고요. 함께 도망치고 있었던 페트레이우스와 동반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작은 배로 스페인을 향하던 스키피오도 북아프리카 해안에 불시착을 하게 되고요. 시티우스에게 포위당한 후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카토가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에게 한
라는 말이 가져온 나비 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웃나라끼리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보고요. 스키피오는 후방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자바에서 한니발과 결전을 하기 전 외교전에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한니발의 위협으로부터 로마를 지켜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로마의 공화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실각을 당합니다. 이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데카토입니다. 그의 손자가 소카토고요. 그는 우티카에서 수비대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탑수스 패전 소식을 듣고 소카토는 마지막 연회를 개최합니다. 식사를 하며 철학을 논하는 모임이라고 하죠. 주제는 파이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영에 있었던 카이사르의 먼 친척에게 자신의 가족을 카이사르에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평생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노예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겠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는 14살 때 독재관 술라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스승에게 제게 칼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의 죽음을 한 카이사르, 나는 평생 동안 나에 대한 원한을 지니고 있던 그대의 죽음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훗날 루카누스는 신은 정복자에게 기쁨을 주지만 카토는 정복당한 자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씁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카토가 연옥에서 구제된 이교도 중 한 명으로 묘사를 합니다.